이 저녁 시간에는 천연치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연치료의 기본 원리. 이 세상에는 참 수많은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치료 방법도 수없이 치료 방법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토피면 아토피, 암이면 암, 어떤 그 질병에 딱 걸리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수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산에 가서 치료 받아야 될지, 바다 가서 받아야 될지, 아니면 빌딩 가서 받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시겠죠. 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천연치료에서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자연치료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자연치유, 천연치료, 민간요법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이 중에 이 세 가지가 어떤 그 뜻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자연치유라는 말은 우리 인체 자체가 스스로 병을 치료하도록 놔두는 게 자연치유입니다. 가장 하기 쉬워요. 그렇죠? 자연치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심지어 다리가 이제 다쳐가지고 이렇게 다쳐서 뼈는데 그 삔 다리를 한의원 가가지고 침 맞고 아니면 무슨 찜질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자연치유 되는 게 진짜 자연치유예요. 그렇죠? 거기에 자연치유의 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치면 그쪽이 색깔이 변하죠. 붉으스름하게. 자, 그 다음에 그 발목이나 팔에 다치면 그 부위에 부을까요? 부을까요? 부어올리죠. 그 부어올린 게 뭔지 아세요? 혈액입니다. 혈액이 모이는 거예요. 혈액이 모여서 그 자체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붓는 게 안 좋다고 막 그 부기 가라앉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놔두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부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기가 가라앉아요. 그 부기를 가라앉히려고 뭐를 다 해도 가라앉는 시간이나 그냥 놔둬도 가라앉는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단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지혈시키는 작용은 손으로 눌러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풀을 뜯어가지고 물을 짜서 붙여주든지 올리브유를 가지고 씻어주든지 이러면은 이제 단 그 찢어진 부분에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뿐이지 내 몸 자체가 자연치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아도요 그 혈소판이 부족하게 되면 절대로 이게 지혈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연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췌장이나 간이나 췌장이나 여자분들은 흔히 자궁에 물혹이 있다. 그러면 이 물혹도 역시요 자연치유가 돼버립니다. 자연치유란 말은 내가 언제 그 질병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질병이 언제 나갔는지도 몰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이 자연치유는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이 천연계의 작용과 그 다음에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에 의한 그 치유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고요. 두 번째, 천연치료. 천연치료는 뭘까요? 천연치료. 흔히 우리가 보통 내추럴 테라피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천연치료는 자연치유를 위해서, 그렇죠? 보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외부적 치료를 말합니다.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숟가루를 먹거나 하면 이게 민간요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천연치료는 자연치유를 위해서 도와주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자연치유를 결코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거지.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자연치유가 훨씬 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천연치료는 자연치유를 하는데 도와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민간요법. 민간요법은 흔히 의사의 필요성 없이 스스로 혹은 경험자에 의해서 요법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천연치료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 민간요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민간요법에 대한 그 책들을 예전에 좀 읽어보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치우쳐 있어요.
포도요법이다 하면 이게 최고라고 하고, 그렇죠? 무슨 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식물이라든지 보조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그게 최고예요. 그것만 처방이 돼야 되고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가면 포도요법 다 해야 되고, 이쪽에 가면 소변 요로법을 해야 되고, 또 저쪽에 가면 무슨 뭐 열치료, 온열치료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저쪽에 가면 무슨 무슨 그 요법을 해야 되고, 이런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요법들을 지정해 놓고 그 요법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유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민간 요법은 무슨 뭐가 좋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신 것들도 많을 거예요. 헛개나무가 좋다 해서 6개월간 끓여 드신 분도 있고, 그렇죠? 무슨 양배추가 좋다고 해서 그 위에 계속 끓여 드신 분도 있고, 뭐 익혀서 드신 분도 있고, 그냥 즙을 짜 드시는 분이 있고, 녹즙이 좋다고 해가지고 또 녹즙을 막 그냥 수개월 동안 드신 분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물론 설령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치유를 방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보조제인데 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너 음식 별로 안 가려도 돼. 녹즙만 먹으면 돼. 이런 개념. 그렇죠? 뭐 프로폴리스만 많이 먹으면 뭐 염증이 좋아지니까 고기 먹어도 된다. 뭐 이런 개념들. 뭐 이건 전혀 타당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민간요법의 문제는 그 자체의 대단한 효력으로 간주해서, 그렇죠? 요법 자체가 신임화되고 자연치유 자체는 무시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거의 민간요법이 그래요. 그렇죠? 민간요법은 그것을 창시한 창시자나 또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혹은 그것을 막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거기에 대한 식물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연치유는 안 그렇습니다. 자연치유나 천연치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학자나 박사가 우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치유역의 원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치료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자연치유. 거기에서 보조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천연치료. 민간요법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간요법은 하지 마시고요. 요즘 무슨 원푸드 요법 많죠. 뭐 예를 들면 호박이 좀 호박만 많이 먹는 거. 절대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한쪽이 엄청나게 좋으면 한쪽은 반드시 안 좋게 돼 있어요. 모우나물이 좋다고 해서 요즘에 암 환자들이 많이 먹었던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민들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쪽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한쪽은 반드시 부족한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은요, 뭔가 골고루 섭취해줘야 되는데 이게 좋다라고 해서 그것만 많이 먹는다고 해결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트륨과 칼륨, 그렇죠? 이게 한 가지만 치우치게 되면 한쪽은 반드시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장이라든지 대사활동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 가지를 많이 먹게 되면 한 가지는 반드시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몸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니까 뭐가 부족해요? 칼슘 부족하잖아요. 육식의 단백질 섭취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이렇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에 칼슘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치료가 있어요. 심리치료. 자, 이 심리치료 혹은 요즘에는 면역치료로 많이 나와 있는데 자율신경 치료들 역시 먹는 거, 운동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신에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셨던 뉴스타트의 원칙은 뭐예요? 한 가지도 배제시키면 안 되죠. 통일성이 있습니다. 8가지 원칙이 통일성이 있고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또 내 몸에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아주 잘 지켜졌을 때 효과 보는 거지, 하나는 아주 잘하는데 하나는 못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에는 반드시 통일성이 필요해요. 통일성. 자, 모든 치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통일성이 없다는 거.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 절대 그런 거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뭐 심층 해양수를 갖다 놓고 이거 먹으면 다 병이 낫는다. 세상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벌써 난리 났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비싸도 그러면 벌써 난리 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게 공평하죠. 그렇죠? 정말 어렵게 살아서 병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돈 많은 사람만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평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어야 돼요. 방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원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붙여봤는데 막 어떤 치료를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구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자연치유는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거든. 나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내가 회복하는 데는 목적이 있고 의식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좀 더 회복해서 예전에 하던 일 그냥 한 10년 더 즐기고 예전에 먹던 거 좀 더 먹고 이러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아팠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과 나의 어떠한 목적과 뜻을 바꿔주는 치유를 전향시켜주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방식들, 육식을 즐기는, 그렇죠, 식욕을 즐기는 식사, 아니면 보조제를 먹는데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엄청나게 값비싼 물건들, 그리고 또 소변을 받아 먹는다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렇죠? 그 다음에 군뱅이를 먹는다든지 지렁이를 먹는다든지 호랑이 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오늘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천연치료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연치료를 성경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요, 성경에서 검증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아세요, 혹시요? 들어보셨어요? 유대 왕 중에 18대 왕입니다. 18대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무슨 병에 걸렸죠? 종기에 종양, 그렇죠? 뭐 현대어로 말하면 암이죠, 암.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살게 됐습니다. 통증도 많고 이제 힘들고. 근데 이사야가 와서 무엇을 붙여줄까요? 그 종기에, 환부에? 무화과를 갈아서 붙여주죠. 그 당시에 무화과는 염증과 종기의 치료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연치료는 부가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무엇을 이겨서 했었죠? 진흙을 이겨서, 그렇죠? 이겨서 눈에 붙여졌죠. 성경에도 이 천연치료를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된 사례를 보면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그리고 사람들의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이 도움이 됐던 천연치료들을 보면 숯이라든지 프로폴리스라든지 수치료, 물치료요. 그 다음에 음악치료, 허브치료,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쭉 검증되어 내려온 천연치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간편하고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렇죠? 이런 요즘에 무슨 천연치료나 자연치유 중에 사람들이 겹들여서 하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뇌를 깨우는 거 있죠. 색채요법이라든지 색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색깔이 훨씬 더 발달했죠. 색채로 이제 연구하는 거. 그래서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 말고 그 햇빛에 의해서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빛으로 치료하잖아요. 지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떠한 신경을 만져가지고 뇌를 깨워서 그쪽 신경으로 가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색깔을 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눈을 감고 명상을 하게 한다든지, 엄청 많지만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간결하고 가장 손쉬운 것들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천연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심리적 상태가 안정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프면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가서 약을 먹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었을 때 낫는 시간이 빨라서보다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자기 빨리 안정되고 싶어서 약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둬도 괜찮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기 힘듭니다. 그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천연치료예요. 그러니까 뭐 약물을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 원리지만 제가 다음에는 실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날 때, 다리가 삐었을 때, 아니 눈이 막 아플 때, 가려울 때, 진에 물렸을 때, 제가 거기에 많은 경험을 한 것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오늘은 이 천연치료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면요, 약물을 버리고 천연치료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들은 뭐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열이 날 때나 또 체했을 때나 그때 병원으로 막 달려갈 필요 없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암 환자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운동이나 하고 식사나 하고 뭐 그래도 좋아집니다. 사실은 어떤 뭔가를 하지 않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뭔가는 좀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천연치료를 연구하면서 사실은 이 천연치유의 효과는 거의 심리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 일광욕이라든지, 뭐 찜질이라든지, 아니면 장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그것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믿음, 어떻게 거기에 대한 신뢰심이 더 이렇게 생기면서 안정해져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익혀서 하시는 게 아주 좋고요. 우선은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우선은 이렇게 던져 드릴게요. 그것을 적어 놓으셨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숟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치료나 자연치료를 할 때 내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숟가루예요. 숟가루 뭐 한 달 여러분 드시는 비용 해봐야 33,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 숟가루만 갖고 있어도 장 청소할 때나 아니면은 속이 안 좋을 때나 미식거릴 때나 그것을 타서 먹든지 뭐 그냥 체했을 때나 감기 걸렸을 때 드셔도 되거든요. 그 숟가루 사용법. 이 숟가루는 최고의 염증 치료제예요. 최고의 염증 치료제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숟가루를 배가 아팠을 때, 장염이 걸렸을 때나 위염이 있을 때나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염증이 생길 때 그 숯을 이렇게 그냥 물에나 급하면 물에다가 개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면을 깔고 대주면은 염증이 굉장히 생기지도 않고 그쪽에 치유가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숟가루가 상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문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천을 깔고 그 위에다가 숯을 대주는 게 좀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숟가루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레싱이라고 하죠. 개려면은 뭐 아맛이라든지 이제 숟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혹은 또 유칼립터스라든지 올리브유를 섞어가지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벌레 물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꿀하고 올리브하고 숯을 개요. 뭐 급하게 조금이라도 한 숟갈을 개가지고 그 벌레 물린 데다 바르면 굉장히 통증이 빨리 완화됩니다. 제가 진해도 몇 번 물려봤는데 그 작은 진해는 뭐 견딜만 한데 거의 큰 진해 있죠. 큰 진해에 물렸을 때 통증이 엄청나거든요. 그때 숟가루를 발라서 딱 해주니까 통증이 엄청 빠르게 사라졌어요. 뭐 그런 증상들. 그리고 욕창이 있을 때 그 욕창 부위에 숟가루, 마른 가루를 그냥 놓고 딱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욕창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경험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숟가루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 태운 숯이에요. 그렇죠? 별거 아닌데 이 숯이 우리 몸에 엄청나게 좋은 작용들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숟가루 하나쯤은 내 집에 있어야 되는 천연치료제로 넣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시중에서 뭐 건강식품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는 이제 숯이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떠한 이 공기청정이나 또 이렇게 음이온 방출이나 아니면 집안에 이렇게 놓는 것은 참숯이 최고고요. 복용하는 것은 홍송, 소나무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찜질용이나 이런 것들은 말레이시아나 그 필리핀 쪽에 나는 야자탄 이런 것들이 흡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야자탄들을 먹게 되면 얘들 그 외국에서 너무 더럽게 나오기 때문에 먹기는 좀 그렇고요. 바르는 거나 이렇게 저희 그 드레싱을 할 때는 야자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폴리스예요. 프로폴리스. 웬만한 미국이나 유럽에는 상비약으로 갖고 있는 이제 천연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나무의 찐액이나 풀이나 이런 데서 밀랍이나 이런 데서 갖고는 어떻게 보면 나무가 이 상처를 나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다치잖아요. 거기에 진이 생기죠. 그게 나무 자체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진을. 근데 그것을 벌들이 가져오거든요. 벌들이. 그래서 벌들 자기들의 어떤 그 면역이라든지 그 외부의 기운을 막기 위한 그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프로폴리스도 여러분들이 감기가 오려고 할 때, 감기가 걸렸을 때, 목이 아플 때, 특히 편도염이나 인후염 같은 거 생겼을 때 많이 마셔주면 좋아요. 저도 이번에 하루에 한 1.5리터, 2리터를 마셨거든요. 그냥 한 100방울, 200방울씩 타가지고. 저는 프로폴리스를 스포이드를 해가지고 그냥도 이렇게 떨어뜨려 마시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효과를 얻습니다. 하얗게 염증이 생겨도 하루 전에 자고 나면 염증이 싹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염증에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뭐 결코 이게 치료제나 약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항생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서 항생제 작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항생제 주사, 뭐 항생제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지만 싹 끊으시고 프로폴리스만 잘 드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질 좋은 프로폴리스여야 되겠죠. 이 프로폴리스는 프라이보노라는 그 성분이 이렇게 충분히 나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폴리스는 그 플라이보노, 그 속에 들어있는 플라이보노는 피부염, 아토피 이런 데도 아주 좋은 특효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뭐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냥 바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림에 섞어서 알코올이 약간 날아간 다음에 발라주면 효과가 이제 좋은데, 뭐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발랐다고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바를 때 이게 이제 피부 자체가 이쪽에 이제 균이라든지 또 알러지 같은 것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꿀이 있습니다. 꿀이 있는데 꿀도 천연 치료제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옛날에 항생제가 없을 때는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항생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당분이었어요. 꿀이나 설탕이나. 근데 이 좋은 꿀은 예로부터 욕창 치료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꿀. 저도 수스로도 해보고 꿀로도 해봤는데 둘 다 좋아요. 꿀로도 하면은 꿀은 이 피부에 닿을 때 그 피부와 꿀 사이에 수분을 땡겨버려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삼투압작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분이 없는 곳에서는 균이 발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겨진 그 사이에는 지금 균이 번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꿀을 발라놓으면 그 사이에 균이 번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창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거기다 자연식을 무조건 하면서 꿀치료를 하면 욕창이 웬만하면 다 나서요. 욕창은. 근데 이제 이 욕창에 꿀을 발라주고, 혹은 또 이제 피부가 안 좋은 분들,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꿀을 발라주게 되면 그 꿀이 거기서 이제 삼투압을 작용하면서 굉장히 근질근질해요. 막 엄청 근질근질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참았다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꿀물이 연하게 타가지고 이렇게 적셔주면은 그 꿀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놀라운 그 성분들이 그 피부를 자극시키면서 그 피부를 많이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꿀을 이렇게도 사용하고요. 꿀을 복용을 했을 때, 특히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는요, 당분 자체가 음식을 발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빵을 만들 때 이스트의 밥이 뭔지 아세요? 이스트의 밥? 혹시 이스트 아세요? 누룩이죠, 누룩. 누룩의 밥이 뭘까요? 당분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누룩을 띄울 때 당분을 섞어서 만들죠. 그래야 빵이 잘 부풀 수 있어요. 근데 이 꿀을 음식과 같이 먹으면 음식이 속에서 썩어버릴 수 있는데 공복에 꿀을 먹거나 금식할 때 꿀을 잘 드시면 우리 위장 또 십이지장, 대장 쪽에 있는 염증들을 싹 땡겨올 수 있어요. 땡겨서 대변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꿀도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처에도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처, 미용 이런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핫앤콜 혹은 수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료, 물치료요. 수치료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온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마취, 진정, 통증 완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하는데요. 0도에서부터 수십 도까지 끓는 물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음부터. 근데 이 물을 잘 사용하면 특히 열이 날 때나 몸살이 났을 때나 혹은 또 어떤 곳에 염증이 생겼을 때나 암이 있을 때 이 물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큰 효과들이 있어요. 효과들이 있는데 뭐 반신욕도 있고 족욕도 있고 그 다음에 각탕도 있고 그리고 수증기, 증기치료.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는 이렇게 목 쪽에 이쪽에 폐 쪽에 질환이 있을 때는 뜨거운 물에다가 유칼립터스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 수증기를 코로 흡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보통 크룹이라고 하는 염증이 목 뒤쪽에 걸리면 숨도 못 쉬어요. 진짜 숨도 못 쉬는데 병원에 딱 가면 바로 해주는 게 뭔지 아시죠? 증기치료잖아요. 이렇게 거기 항생제 넣어가지고. 근데 그 대신에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이 감기균들은 뭐에 약하냐면 습에 약해요. 습에 약하기 때문에 건조에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습에 약하니까 그 습도를 계속 마셔주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치료 우리가 잘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탕 같은 거. 몸에 열이 나거나 으슥으슥 떨리면서 열이 나는 거 있죠. 혹은 또 몸에 몸살이 났을 때는 손발을 아주 뜨끈한 물에 담궈주면은 담고 이불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땀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땀이 나면서 체온이 다 올라갑니다. 그때 열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이 날 때 열을 내리기 위해서 찬물을 샤워한다. 해열제를 먹는다. 이건 참 미련한 행동입니다. 열이 너무 나면 좀 내려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을 더 태워줘야 돼요. 열을 태워줘야 됩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속에 태울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태울 게 있는데 자꾸 나는 안 태우려고 하고 얘는 태우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만 더 오래 가겠죠. 그렇죠? 차라리 팍 태우고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각탕은 열이 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뜨겁게 올려줘서 열을 팍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냉수욕. 냉수욕은 혈액순환을 강하게 하고 장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보일러가 어디에 있냐면 복부에 있습니다. 복부에. 이 보일러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보일러가 튼튼하게. 그러려면 냉수욕을 해주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냉수욕이 힘든 분들은 미온수욕으로라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것도 힘들면은 수건을 이렇게 짜가지고 얼음물이나 이런 데 짜가서 방에서 이렇게 피부를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은 피부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하죠? 분홍빛으로 변하죠. 선홍빛으로. 그 빛이 뭐냐면 혈액이 안에 있던 혈액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혈액을 자꾸 돌려줘야만 심장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리 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맥 쪽, 모세혈관이 많은 쪽을 이렇게 문질러 줘서 그 정맥에서 돌아가는 혈액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줘야 병이 안 걸립니다. 특히 치질이 있거나 하지정맥이 있거나 혹은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이 냉수 마찰이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혈액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허브 치료가 있습니다. 허브 치료가 있는데 뭐 요즘에 허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뭐 로즈워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윈터그린은 이제 그 멘톨이라고 하는 그 파스 있죠? 파스의 향이 대부분이 윈터그린의 허브에서 나오는 건데, 윈터그린 같은 경우는 통증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 근육과 긴장을 풀어주고 이 신경들을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티트리 오일, 염증을 제거해주고 여드름 같은데 되게 효과적이죠. 여드름에 면봉을 찍어서 여드름 발라주면 아주 좋습니다.
피지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오일이 아니에요. 가장 자연치유에 잘 맞는 오일은 유칼립투스예요. 유칼립투스. 티트리는 이제 염증에 좋다고 하지만 이제 이 유칼립투스는 감기나 폐 쪽 질환에 아주 좋은데요. 자주 유칼립투스를 이제 손에나 묻혀서 이 호흡기 쪽에다 붙여주면 굉장히 폐가 상쾌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폐질환이거든, 사실요. 폐질환.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복부로 숨을 쉬지 않고 가슴으로 쉬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차에 유칼립투스 한 병씩 꼭 있어가지고 자주 그것을 냄새도 맡고 차에다 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유칼립투스 싸잖아요. 그렇죠? 싸니까 아주 잘 사용합니다. 방에서도 아이들이 이불 같은 데다가 좀씩 뿌려주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플 때 유칼립투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식용이 없어요. 식용이. 하지만 식용이 없어도 200cc 정도의 한두 방울, 아주 조금, 한 방울 정도 뜨뜻한 물에다 떨어뜨려서 꿀물을 타가지고 마셔주면 굉장히 이제 기관지 쪽이나 폐 쪽에 좋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너무 숨쉬기 힘들거나 나중에 목이 아프거나 그럴 때 가끔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찜질이 있는데요. 이 찜질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5가지 기관 중에 한 가지인 피부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땀샘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거의 200만 개 정도가 돼요. 200만 개. 한 방울씩만 나와도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이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딱 보면 땀이 잘 안 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뭐 땀이 너무 많이 나도 문제지만 땀이 안 나는 사람, 냉체질, 체온이 약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온열 치료한다고 해서 뜨거운 이 온도가 올라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는 뭐를 열어줘야 되냐면 활동을 통해서 모공을 좀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응급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동을 잘 못하거나 할 때는 찜질을 해줘서라도 이제 이렇게 노폐물 해독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7번째, 올리브유 사용법. 네, 올리브유 사용법을 배우는 거 좋습니다. 자, 올리브유는 성경에서 무슨 나무로 되어 있을까요? 올리브유, 성경에서. 네, 감람나무로 되어 있어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많은 곳을 보고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아, 이곳에 전쟁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올리브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라서 열매가 딸 때까지, 기름을 딸 때까지 시간이 걸리려면 최소한 수십 년의 전쟁이 없어야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울창하게 커 있다는 것은 평화로웠다는 것을 상징해요. 근데 이 올리브유는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오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오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도 성령을 상징해요. 올리브가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 올리브 오일은 마사지용으로 굉장히 좋고요. 복부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사지를 좋고 뭐 그 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올리브만 묻혀가지고 발라줘도 지혈이 굉장히 잘 됩니다. 따갑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뭐 소독 빨간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가 났는데 발라주면 아이들도 전혀 부작용 없이 그냥 아주 이렇게 쉽게 상처가 아물고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나 트러블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속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올리브를 복용을 한 숟갈씩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리브를 드셔주면은 변비나 혹은 또 폐 질환 쪽에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기침 많이 하신 분들 올리브 드시는 게 좋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천연 치료에 들어가는 몇 가지 방법들이나 몇 가지 식품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값이 싸고요.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연 치료의 원리,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 오늘 좀 익히 이해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실전에 대해서 사용하실 때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때마다 약을 찾으러 가지 말고 이런 천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와 내 가족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